청년들의 톡 쏘는 정치수다 청정내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저는 규동. 저는 한이. 저는 나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반갑지? 뭐야? 왜냐하면 이게 또 지지난주에 이 청정락을 빠질 수 없는 캐릭터 네. 바로 한이가 빠졌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규동님하고 나다님이 못 오셔가지고 네, 약간 맞아요. 좀 되게 오랜만에 본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우리 각자의 밥벌이를 이유로 한 명씩 이렇게 일일이 생기는데 저희도 이렇게 다 같이 만나면 반가운 것 같아요. 물론 다 같이는 아닙니다. 지금 제 옆에 빈자리가 한 명이 있는데 우리 누구야? 춘식님이요. 춘식님 어디 갔죠 또? 춘식님 어디 갔습니까? 춘식님 열정열차 네. 타러 간다고 갑자기 타러 가게 됐다며. 네, 열정열차 타고 오는 소식을 다음에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죠. 네. 오늘도 댓글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먼저 K님 코가코요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K님 코가코요님이 제시하셨던 게스트 코너 배치 의견을 사만일통님도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너무 티키타카보다는 게스트 인터뷰에 치중된 것 같다라는 소감을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거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우리의 내부 갈등이 있었어요. 뭐죠? 갈등? 우리는 네. 모르는 그래요? 내부 나 갈등. 몰랐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뭐죠? 몰랐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게스트가 왔으면 당연히 게스트 위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고, 이제 춘식님은 게스트 위주보다는 좀 더 현안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게스트를 모셔서 조금 춘식님의 의견을 따라 게스트 위주로 하더라도 왜 이런 청바지 담론? 청바지 코너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네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땅콩 손님이 없네요. 없네요. 빈자리만 있네요. 안 네. 그래도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니까 땅콩 손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인터뷰만 치중한다 이런 생각 우리끼리도 했는데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무나 초대하는 건 아니니까 네. 지나가던 사람 초대하는 건 아니고 네.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네, 네. 의미가 있는. 어떤 주제와 그 초대하는 사람을 좀 잘 연관지어서 맞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얘기를 사람만 할 꺼내야 수 있는 돼. 말만 하도록 하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자. 이런 얘기로 저희가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진짜 고민 많이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 청정락과 저희 진행에 지금 있어서. 예정된 땅콩 손님들 네. 뭐 계획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정된 분들이 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번 주에 오기로 했다가 못 오신 분은 네. 사실 코로나 이번에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오신 거고 네. 또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기대 많이 네. 해주세요. 네. 다음으로 천원돌파님의 우리 처음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인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요건 나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천원돌파님께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아리백 문제를 가지고 단순히 캠페인 차원으로 이해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김혜경 씨 관련해서 공금이나 의전 관련한 문제가 팩트 확인된 거냐. 세 번째는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후보가 사적으로 이득 본 게 있는가. 네 번째는 상식적으로 사회초년생이 3년이라고 50억 받는 게 금수저론으로 치환이 가능한 건가. 다섯 번째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지금의 사회구조를 바꿀까요? 아니면 더 공고히 만들까요? 라면서 마지막으로 요즘 언론고시가 많이 쉬워졌냐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이 이번에 저희 댓글을 처음 남겨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언론고시와 관련이 있다는 거는 사실 최근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계속 꾸준히 들어와 주셨던 분이고, 그리고 질문을 5개나 남긴 게 저는 굉장히 방송을 열심히 들으셨구나. 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청바지 3부 코너에서 나왔던 거고 네. 1, 2, 3, 4는 또 1, 2부에서 다 다들 열심히 네.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군데군데 나오는 것들을 다 짚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네, 근데 뭐 언론고시가 많이 쉬워졌냐고 물어보셨는데 언론고시는 여전히 어렵고 어쩌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맞습니다. 다들 너무 훌륭하신 인재들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더 어렵고 저희가 전문성을 너무 드러내면서 그 상식을 뽐내기에는 저희의 그 팟캐스트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청년으로서의 시각으로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좀 보편적인 시선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천원돌파님의 그 만족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다님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참고 또 네,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대한 일반적인 청년에 네. 좀 빙의를 맞아요. 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노력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또 그 언론인으로서의 시각 이런 거를 너무 드러내다 보면은 맞아요. 좀 편향된 시각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맞아. 제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초반에도 우리 특히나 나다님이나 우리 춘식님 같은 경우에 기자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너무 기자같이 말하지 마라 우리끼리 맞아, 장난으로 맞아.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취지는 조금 더 진짜 일반인의 시각, 일반인 시각 또 청년의 시각으로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네. 부족한 점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희의 취지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또 전문성을 뽐내는 주제도 생기겠죠. 네, 네.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고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언론고시 보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더라고요. 줄었다고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응시 번호 보면 1000명대 이랬는데 이번에 YTN 접수 받은 게 한 700-800명 그런데 이 정도라고 선발 하더라고요. 인원도 같이 줄었죠. 아 맞아. 선발 인원도 줄었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5년 전에 네. 그 3사라고 하죠. 네. KSM은 매년 네. 두세 명씩 뽑았어요. 남자 둘 여자 둘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2년에 많으면 한 번 뜨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한 명 뽑아요. 맞아요. 남자 여자 중에 한 명 이렇게 뽑기 때문에 그 직종만 봐도 그런 것 같고 다른 언론계가 사실 풀이 되게 작아진 것 같다. 도전하는 사람도 적어지고 뽑는 사람도 적어졌다라고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 언론고시에 관해서 진짜 많이 쉬워졌는지 여쭤본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다음으로 우리 유슈퍼리치 님의 댓글 네, 한번 읽어주세요. 저 이게 되게 의문인데 일단 티스토리 블로그 블로그 링크를 달아주시면서 구독자 늘릴 방법요? 이렇게 하고 달아주셔서 들어가 보니까 되게 뭔가 뭐라 해야 뭐예요 되지? 이게? 블로그긴 한데 티스토리 블로그긴 한데 뭐 되게 링크 게시물에 다 링크만 적혀 있는 네네. 그 링크를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뭐지? 이게 네, 뭐죠? 근데 아무튼 반가워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게 너무 잠깐만 반가워요. 근데 너 재밌는 거 알았어요. 지금 뭐요? 댓글 달아주신 분 닉네임이 뉴슈퍼리치님이잖아요. 네. 보내주신 티스토리 파워리치. 주소가 뉴파워리치 티스토리네요. 그냥 본인 거 홍보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아닌가요? 근데 게시물이 네 내용이 없더라고요. 일단 저희 한번 더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3원1통님의 댓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고 갈게요. 국가나 지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금 그리고 청년 채용하면 그 기업에게 인건비 몇 %는 국가에서 대신 내준다는 정책들도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거 겪어보니까 매번 구직자 되는 건 더 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근데 이분 진짜 우리 한번 모셔야 돼 스튜디오. 맞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지방 청년에 관해서 굉장히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지방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서울로 데려오는 게 쉽지가 맞아요. 않고 쉽지 않죠. 그리고 그 지방에 사는 제 친구들은 너무 현생에 치여서 맞아요, 정치 맞아요.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만일통님은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또 현생에 관해서도 관심이 말할 게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진짜 우리 한번 그런 거 연락 있잖아요. 한번 주세요. 얘기를 해본 적은 있는데 약간 랜선 땅콩 그 그런 거 한번 나중에 얘기 잘 되면은 전화 연결해가지고 랜선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예, 땅콩 손님으로 3만1통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댓글 메일로 남겨놔요. 네, 저희 칭찬이든 비판이든 모든 댓글은 진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달아주세요. 저희가 다 소개하고 반영하고 고쳐 나가고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코너 들어가 볼게요. 저희 오다리 지난주 정치권 이슈 오늘 한꺼번에 다 같이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다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퍼는 누군가요? 네, 한이가 소개할 첫 번째 이슈. 직접 사과 나선 김혜경.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인데요. 김 씨는 모든 게 자신의 불찰 때문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육성 사과는 9일 오전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겸허한 사과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네티즌과 언론에서 김건희 씨의 사과와 비교하면서 평가를 여러 가지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해보겠습니다. 한이의 한 줄 평.
변명은 없었지만 해명도 없었다. 아니 그 한이님 네. 지난주부터 계속 성대모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안철수 성대모사는 그 원래 나다님이 원조시잖아요. 근데 왠지 따라 해보면 오 제가 해볼게요. 아닙니다. 제가 가철수입니까? 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쉬울 것 같아서 해봤는데 이낙연 대표도 뭔가 방금 좀 읽으면서 비슷했는데 비슷했어요. 뭔가 그래요? 느낌이 다시 해봐요. 있었어요. 제대로 해주세요. 겸허한 사과의 필요성을 느낌 있어. 이준표 섞인 것 같은데? 그냥 모르겠어요. 안철수랑? 일단 좀 더 연습을 해볼게요. 네, 좋아요. 두 번째 우리 나다님이 소개할 이슈는요? 네, 나다가 소개할 두 번째 이슈는 적폐 수사입니다. 지난 수요일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를 수사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을 했어요.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에게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했어요. 여권에서는 정치 보복을 규탄하고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선거 개입일까 정치 보복일까 청취자분들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해보겠습니다. 나다의 한 줄 평. 윤석열 후보님 제발 그만들 좀 해. 이러다 다 죽어. 오, 이제 배우 성대모사까지. 이렇게 성대모사 근데 다들 잘해요? 나 윤석열 후보님 할 때 윤석열 후보 성대모사 하는 줄 알았어요. 윤석열 후보 성대모사는 제가 아직 아직 그 연마하지 스킬이 안 돼 못했어요? 있습니다. 네.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보세요. 글쎄 뭐 기자분들이 잘 판단해 보십시오.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특유의 조금 더 그 말투와. 연마할까요? 네. 좀 이상한데. 좋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규동이 소개할 세 번째 이슈는요. 안철수 단일화 공식 제안입니다. 녹음하는 날 기준 오늘 13일 일요일인데요. 따끈따끈한 소식이 전해 들려왔죠. 오늘 오후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국민의힘 측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방식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동일한 방식에 이미 다 틀이 마련돼 있다면서 여론조사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곧바로 백브리핑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아쉬운 점도 있다의 의미는 뭘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하고요. 기동의 한 줄 평. 단일화 안일화하나요? 안 일어나나요? 우와! 오. 소름 돋았어. 잘했다. 오. 아까 아, 저한테 나는- 말한 건 이거 아니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생각을 해봤어. 뭐 철수하겠니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뭘. 기발하죠? 네, 오 멋있다. 1등. 으쓱. 인정. 좋아요. 브리핑에서 얘기한 자세한 내용들과 의견 2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3부 청년 담론을 이야기하는 코너 청바지에서는 토론회에서 나왔던 2030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토파 볼 겁니다. 이게 대부분 토파 보게 돼 있는데 이거 의미가 뭐죠? 토파보기 제가 네. 검색해봤는데 네. 이렇게 더듬어서 살펴보기 뭐 네. 이런 거더라고요.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니라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에서 만나요. 이따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오늘 청정라고 함께 먹을 안쪽거리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안주거리는요, 바로 이낙연 총괄선대 위원장을 만나게 된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사과입니다. 할 얘기가 참 많죠. 네. 네네. 네. 요거 일단 김혜경 배우자 김혜경 배우자 씨. 씨의 이 의혹과 사과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지난 청정라고에서 우리 이 김혜경 씨에 대한 과잉 의전 논란 네.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일단은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 이런 거는 조금 너무 멀리 있는 얘기 같다. 이런 얘기였던 반면 김혜경 씨는 과잉 의전 논란은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었던 A 씨의 입장에 배모 씨 밑에 이제 7급 공무원 A 씨가 있었다고 하죠. 그 A 씨의 좀 더
과몰입하게 되는 경향이 음.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청년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 맞아요, 같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일단 사과를 보자면 저는 진짜 누가 시켜서 한 사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시켰죠? 보통 이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백브리핑에서 김혜경 씨 직접 사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언급을 한 다음에 바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뭐 이낙연 씨가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그 세력들이 좀 압박을 한 것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요, 이재명과 친하지 않은 어떤 당내 그룹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요거는 넘어갈 수 없다라고 좀 압박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나다님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라이브로. 그러면은 김혜경 씨와 그 김건희 씨의 사과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김건희 씨 사과랑 김혜경 씨 사과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그렇죠? 뭐예요? 논점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과라는 것만 보고 두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사과의 질이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일단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 쳤을 때 제가 김건희 씨를 제가 몇 점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거 한번 되돌아봐야겠어요. 근데 뭐 10점 만점에 3점 정도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김혜경 씨는 5점 주고 싶어요. 5점. 네, 잘하진 않았는데 김건희보단 잘했다. 어. 네. 뭐 김혜경 씨 사과는 억지 사과, 그 한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 사과 같았고, 네네. 그 사과의 내용 중에 자신의 그 부족함으로 생긴 사과다 이런 사과를 해야 하는 내용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맞아. 어떤 관계인지, 맞아요. 맞아. 좀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게 없어서 5점은 좀 깎는 걸로 했습니다. 맞아.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무슨 관계였나요? A 씨는 만난 적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도 수사에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이런 대답만 해서 사실은 좀 인정을 하는지 그런 거가 맞아요. 궁금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기자들 질문도 조금 아쉬웠어요. 좀 더 이제 음. 뒷부분에 네네네. 질문하신 분들의 질문이 조금 아쉬웠던 게 이런 질문을 굳이 해야 되나? 질문의 기회가 적은데 혹시 여당 출입 기자라면 뭐 어떤 걸 질문했을까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 앞에 해주신 질문들 있잖아요. 요거를 좀 꼬리 질문해서 계속 여쭤볼 앞에 것 해준 같아요. 질문 한번 소개 좀 해줄래요? 뭐 앞에서 해주셨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보자로 알려진 비서실 직원과 평소 배우자께서 직접 소통을 하셨는지 궁금하다. 이런 후보자와 그 A 씨의 관계 이런 거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그래서 인정하는 사실관계가 어디까지냐, 네가 뭘 썼냐, 어떤 게 사소하다는 거냐, 이런 핵심 질문들을 좀 더 꼬리 질문하지 않았어야 했나. 저는 조금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뭐 왜 그랬냐? 예를 들면 배모 씨가 제일 처음 집에 간 때가 언제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도 괜찮다. 구체적 객관적인 사실을 이렇게 물어봤으면 김혜경 씨가 좀 돌려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에서 평가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김혜경 씨의 이런 일에 대해서 네네. 김혜경 씨가 진짜 이걸로 인해서 유용했다는 게 밝혀진 게 있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냥 사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시각에서는 많이 실망을 했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좀 아쉽죠. 이른바 쉴드라고 하는 걸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냥 이런 게 드러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실망을 했는데, 네. 거기다가 저는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게 요거를 여권에서 좀 쉴드 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7급 공무원에게 이렇게 뭔가 불만이 많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만두지 왜 계속 일하면서 녹취를 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현근택 대변인이 현근택 대변인이 얘기했죠. 했어요. 현근택 대변인에게도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현근택 대변인은 예전부터 그런 문제가 조금 많았었어요. 좀 그래요? 과도한 발언들을 얘기를 하면서 왜 그거는 유명하잖아요. MBC 정치인싸 프로그램에서 네네네. 원희룡 본부장하고 맞아요. 네. 싸웠던 것도 맞네. 유명하고 항상 되게 조금 주장을 좀 강하게 발언하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때 이낙연 이제 위원장이죠. 네. 이낙연 위원장이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여권 인사들의 SNS 단속을 내렸어요. 음. 네, 이제 SNS 좀 자제해달라. 왜냐하면 음. 그게 현근택 대변인의 말도 있고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SNS였냐면 이낙연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된 다음에 사과. 경선 당시에 경선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 공세를 했지 않냐. 그거부터 사과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 네. 타이밍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약간 맞아요, 봉합을 맞아요.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네. 왜 굳이 다시 저럴까? 조금 아쉽기는 했죠. 추 장관님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국민의힘의 그 특별 상임 선대위원장이다. 특별 맞나요? 가려진 그러게요. 상임 근데 선대위원장이다. 근데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은 굉장히 그래도 인격 인간으로서는 네, 굉장히 그-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추진력 하는데. 이런 거를 음. 좋게 어. 바라보는 게 추다르크. 많죠. 네네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뭔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네.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왜 그 딱 들어왔을 때. 그땐가 차라리 어떤 봉합을 압박하기 위한 거였다면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네. 봉합하려는 시점에 하는 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짓 같아 보이기도 하고 왜 저러나 싶기도 했죠, 솔직히. 맞습니다.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김혜경 씨 얘기, 그 현근택 대변인 발언은요. 예, 예. 민주당에서 사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한 게 비교적 많은 입장이거든요. 두 당이라고만 보면 네. 비율로 따지면 네. 투표에 있어서요. 네. 근데 여태까지. 네네 여태까지 다 총합을 하면 민주당을 좀 더 오. 지지한 적이 많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네네. 정부고 노동권을 인정하고 네. 이런 정부고 여권이라고 알고 있는데 별정직이잖아요. 네. 그분이 그 네. 자리에서 나가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지 왜 그 자리에 있었나라고 말하는 거는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자극하는 발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 그 A 씨가 그 어쩌다 공무원 어공이었는 건가요? 배모 씨와 A 씨 두 분 다인가요? 무슨 말이죠? 그 별정직이라는 게 음. A 씨와 그리고 배모 씨 둘 다 별정직이었나요? A 씨만 아닌가요? 이건 정확하게 제가 아. 모르겠는데 왜냐면 네, 제가 네. 알기로 그 성남시청 때부터 네, 배모 네. 씨는 계속 있었고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경기도청도 데리고 갔고 뭐 이렇게 네. 김혜경 씨와 친하기 인연이 때문에 데리고 있었다고. 간 걸로 알고 있고 A 씨는 배모 씨가 또 지인을 데리고 온 걸로 아. 알고 있어요. 별정직이라는 의미겠죠. 어떤 공채를 거치지 않고 데리고 온 거. 네, 근데 네. 그런 식으로 실제로 비서관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긴 한 걸로 알고 그렇긴 있잖아요. 하죠. 네, 네. 원래 이렇게 아름아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맞아. 일자리가 얼마나 마음에 안 소중한데. 들면 나가지 왜 그랬냐라고 하는 건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청년들이 정말 비굴해도 어쩔 수 없이 내 일자리니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얘기를 듣는 어떤 좀 여권을 지지하는 분들은 아니 지금 김혜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턴한테 그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해? 왜 그거에 대해 자꾸 물어뜯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청년들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맞아요. 그냥 김혜경이 진짜 비리가 있어 없어 이것도 뉴스를 보고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그 와중에서 나오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뭐 비정규직에 대한 별정직에 맞아. 대한 어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이 청년들의 표심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여권이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이제 의원들을 상대할 때가 많다 보니까 의원들보다는 보좌관을 상대할 때가 많죠. 그래서 보좌관을 상대하다 보면 진짜 까다로운 보좌관이 있고 진짜 여유로운 보좌관이 있어요. 작가님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주세요. 작가님 저희 시간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진짜 시간을 조금만 5분이라도 땡기면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의원들 성격 따라가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의원들이 깐깐하면 보좌관이 그대로 저한테 하는 거고 누구예요? 그게 다 차이가 나는데 김혜경 배모 사실 저는 이게 배모 씨와 A 씨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김혜경 씨도 자신 있게 난 A 씨와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A 씨도 김혜경 씨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한 내용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배모 씨와 A 씨 간의 관계에서 A 씨가 불평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혜경 씨가 배모 씨에게 한 행동을 배모 씨가 A 씨한테 그대로 한 거 아닌가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저는 찜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이님은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네. 김혜경 씨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나요? 김혜경 씨가 배모 씨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배모 씨가 근데 배모 씨는 자기가 해명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네. 시키지 않은 일인데 내가 잘 보이고 싶어서 좀 오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사실 저는 누가 시키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열심히여야지. 굉장히 맞아요. 많은 사례가 많았잖아요. 저였으면 만약에 내가 열심히 잘 보이고 싶었던 거면 사례가 한 3-4개에서 그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다수니까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일단 근데 요즘에 이재명 후보가 객관적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냥 지속적으로 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지율에서 좀 계속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김혜경 씨의 카드 유용 네. 이 사건이 전 제일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지지율 리스크에서는 김혜경 씨 리스크밖에 딱히 악재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네. 그 여권 의원들이 인터뷰 같은 데 나와서 김혜경 씨 사건은 어떤 표심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정말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근데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은 아직까지 눈에 드러나진 않는 것 근데 같은데. 이재명 물론 맞아요. 그렇게 말할 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별로 사실 이재명이 하락할 이유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하락이 아니고 지지율 답보인데 윤석열이 좀 치고 나가는 걸 수도 있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생각. 하락이라기보다 헤매고 있던 중도층이 안 가. 이재명에게 안 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물론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윤석열 혼자서도 이기잖아요. 거기다 지금 단일화를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정도인데 이거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 김혜경 문제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사실 지지층 입장에서는 일단은 배우자 리스크가 이게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줄까? 이러지만 사실은 지지율 하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지금 반영된 지지율이 다 배우자 리스크가 포함된 지지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배우자 리스크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지 마음을 정했다는 거는 네, 그런 분석이 또 있더라고요. 참 재밌죠. 이번 대선이 이렇게 양 후보가 다 배우자 리스크가 이렇게 경쟁하듯이 터진 적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없었죠. 재밌네요 정말. 근데 또 시간 맞춰서 그 영부인 얘기도 나온 거 아세요? 영분 얘기가 어떤 네, 거예요? 맞아요. 네. 그 피라미드 갔다 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거 플러스 여러 아, 가지인데요. 그 네, 특활비 논란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네,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수 여사가 네네. 이제 옷을 되게 자주 이렇게 화려하게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 짤은 봤어요 저도. 네, 이게 그때 옷을 예전에 박근혜 네. 대통령의 옷차림도 이렇게 막 다 맞아요. 한 화면에 담아서 이렇게 짤로 돌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또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전에는 그 약간 옷 보는 재미가 조금 그건 쏠쏠했거든요. 좋게 판단됐었죠. 뭐 네, 매체가 네. 그거 막 엄청 맞아요. 뭐라 뭐 그랬지? 패션 외교. 네, 패션 외교 한다면서 막 띄워주고 칭송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굉장히 예쁘게 봤는데 아무튼 근데 김정수 여사 얘기는 이제 세금 납세 연맹에서 특활비를 공개해라 김정수 여사의 옷에 돈 네. 얼마나 썼냐라고 했는데 이제 그 돈을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겠다 보안상의 이유로라고 네.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 이거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못할 이유 없으니까 공개해라라는 판결이 이번 주에 난 거예요. 근데 그 2018년대 일이거든요. 이제 난 건데 이제 공개를 어떻게 할지 이제 궁금한 거죠. 공개. 근데 그게 그래서 되나? 저는 네. 얘기해보고 싶은 게 네. 배우자 검증 어디까지 봐야 돼요?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배우자 검증이라는 게 그 공직자도 아니고 사실. 네. 그렇다고 또 공직자가 안 될 사람도 아니잖아요. 영부인이 되면 또 공직자가 되는 거니까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2 부속실을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윤석열 후보가. 네. 그럼 뭐가 다 달라지는 폐지한대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이상한 거 성내를 있으면 드러내버렸네. 그러니까요. 이상 뭔가 네. 좀 불만 있는 거다 싶으면은 폐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제2부속실 폐지하면? 네. 그러니까 뭐 폐지하면은 그 김건희 씨의 역할은 축소가 되겠죠.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하지만 뭐 김건희 씨가 말한 대로 자기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의 그 뒤에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좀 뒷배 같은 맞아요. 역할을.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양 후보가 다 좀 네. 트럼프 같네요. 왜요? 너무 왜요?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잘못되면 다 없애버리겠다. 윤석열 후보는 뭐 여가 사실 부대죠. 대책 없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없애겠다, 이것도 없애겠다, 저것도 없애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지지율을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시원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다 주겠다 이런 식이니까 네. 탈모 급여도 주겠다. 주겠다고 하고 이것도 공약 주겠다,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네. 그것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웃겨. 안 그래도 맞아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탈모 갤러리가 난리가 났대요 지금. 네. DC 인사이드 탈모 갤러리가 머리도 뽑혔는데 공약도 뽑아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망이 크대요. 그거를 공약집에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초안에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포퓰리즘이었냐 뭐 그냥 우리 꼬시는 용도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네. 근데 사실 10대 공약은 조금 약간 거대 담론을 담는다는 맞아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네. 이유라면 그게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아마 선대위 홍보하기에는 지금 리스크 관리하느라 맞아요. 정신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 10대 공약을 발표를 할 때 한 10번쯤에 생활 밀착형 공약을 꾸준히 발행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해서 그게 거기에다 이제 작게 뭐 탈모 공약, 뭐 무슨 공약 등 이런 거를 좀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겠다고 영입해야겠는데 이런 게 선대본부에서. 있었어. 선대본부에서 한이님을 영입해야겠는데요. 근데 저희가 진짜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네. 이게 어떤 정당이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달 전에 작가님들 중에 정당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을 구인을 하더라고요. 대선 때까지만 네. 그거 이제 정당 유튜브 올라가는 것들. 아, 근데 유튜브 어떤 쪽으로? 정당인지는 공개할 수 없고 겐톡 주면은 공개를 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있어도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정당이 들어가게 되면 그 얘기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네, 이수정 교수님을 보면서 깨달았어. 맞아요. 이게 내가 뜻이 있으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맞아요. 정치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맞아요. 참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모든 면이 좀 무승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한쪽이 예측이 한쪽이 갔을 것 같냐? 요것저것 좀 뭔가 잘한다 싶으면 지지율이 쏠릴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최근에 공고가 하나 올라왔어요. 뭐 국민의힘 무슨 행사를 진행할 아나운서 준비생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기회를 주는구나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 사실 모집 안 하고 그냥 자기들 인원을 쓰거든요. 맞아요. 의원이 진행을 한다거나 뭐 원래 네, 네. 하던 사람이 한다거나.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또 좋게 봤어요. 네. 근데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일이었잖아요. 네, 네. 후보 등록을 이제 상징적으로 맞아요. 누군가 가서 대리인으로서 하는데 민주당은 그 고3 만 18세. 고3 그 선대위원장 그래요? 네네. 임명된 분과 또 다른 분이 했는데 윤석열 그 국민의힘 측은 그냥 그 누구였죠? 이철규, 사무총장 뭐 이런 네. 사무총장이 아닌가요? 조직 총장. 또 조직 안에서 네. 이렇게 국민의당이요? 비서실장이랑 아니 국민의힘 비서실장 국민의힘. 이런 분들이 또 이철규.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따로 상징성을 부여하지 않은 거죠. 요거 보니까 또 그게 상징일 수도 있어. 민주당 그런가요? 우리는 후보 중심으로 간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뭔가 약간 더 관료화된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음. 어떤 도전하지 않고. 근데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약간 국민의힘은 이대로만 가자, 네.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뭔가 가자. 가는 것 같고 민주당은 자꾸 뭔가 흔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죠. 맞아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안주거리로도 한번 가봐야 돼요. 두 번째 안주거리는 윤석열 후보의 적폐 발언이었습니다. 이것도 난리가 났죠. 네.
제일 경로하신 나다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 경로한 거는 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아니신가요? 문재인 대통령도 경로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나다님도- 경로한 두 사람이 문 대통령과 나다라고 지금 이게 소문이. 들으실 때 오해를 하실 게 저는 그 여권의 지지자가 아니어서 제가 경로할 이유는 없고 저는 이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후보님이 과연 그 무슨 생각이신가 처음에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까 그 질문을 맞아 그렇게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적폐 수사 네. 하실 겁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 할 거다.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건 헌법 원칙에 따라서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한 거면 그건 보복인 거다.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근데 이걸 이제 그 여권 인사들이 또 인터뷰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 할 건가요? 적폐 수사 할 건가요?라고 했을 때 이 윤석열 후보의 첫 한 문장이 되게 열받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해야죠, 이렇게 세 번을 맞아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만하다. 음, 그렇게 대답을 한 것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윤 후보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되게 대답을 상대적으로 좀 잘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다. 적폐 수사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거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 이 네. 말에는 동의를 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이게 아니다라는 네. 식으로 말을 한 거는 저는 되게 잘했다 생각하고 네. 이거보다 더 문제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말하는 논리인데 그 너희들이 적폐가 아니면은 적폐 수사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던져놓고 니네가 그게 아니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그 논리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맞아. 네, 되게 오히려 거만한 거는 이준석 대표나 그런 분들이 거만하게 발언한 것 같고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은 좀 언론이나 그 정치권에서 과잉 해석을 해서 대통령의 경로까지 이어진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도 문 대통령은 사실 이런 과잉된 메시지 잘 안 내놓잖아요. 격한 그러게요. 메시지. 네, 뭐 네 번째인가 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요? 임기 중 네 번째라는 얘기가 있던데. 잘못된 발언에 대해 이런 분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또 맞아. 정리를 했더라고요. 아. 기자들이. 분노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 진짜.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랬대요. 국내 상황이 아니고 아마 외교 상황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그런 데서 점이 경로를 많았는데. 했지. 근데 아마 임기 전 네, 마지막 분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 되게 참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맞다 그 신년 기자회견 때도 맞아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묻자 우리 정부 음.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맞아요. 최대한 의견을 뭔가 아껴왔는데 배려를 네. 하는 게 보였죠 어느 정도.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뭐 윤석열 후보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라고 하면은 이게 어디서 나온 발언이지 하고 중앙일보 기사를 다 봤을 텐데 그럼 봤으면 이게 그런 뭔가 그런 발언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적극적으로 적폐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거는 아니라고 봤을 텐데 왜 이렇게 경로를 하면서 굳이 그러니까 선거 중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쌓여왔던 것 선거 같은데 개입이라는 그렇지 비판. 않나요? 그럼에도 발언을 한 그 배경이 너무 궁금해. 궁금하네요, 맞아요. 어떤 생각을 한 쌓여왔다는 건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위험한 문제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조금 피하려고 하고 했던 게 현 정부 대 윤석열의 구도잖아요. 네네.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 또는 정권 교체 의견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로 가고자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번 선거가 약간 문 대 윤 이렇게 네. 약간 흘러가게 됐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긴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견도 있죠.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양 진영이 완전 결집할 때는 다 했고 정말 중도층, 부동층의 싸움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부동층에는 이낙연 지지자들이 있었죠. 네. 이낙연 지지자들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 기존 맞아요 친문 세력들 이분들은 진보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도 도저히 이재명 못 찍겠어 한 사람도 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그냥 중간에 부동층으로 머물고 있었는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감옥 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좀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에게로. 그래서 맞는 분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3월 9일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 진짜 궁금해요. 어떤 결과가 이거는. 나올까 진짜. 네, 우리 그러면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 안철수의 단일화 제안입니다. 아, 요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제가 정리를 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리면 결론만 얘기하면 단판이 아니라 네. 단판으로 결정하는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음. 국민의 어떤 투표로 뽑는 국민 경선을 요구한 거죠.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안철수 후보가 4.7 재보궐 선거 때에 4.7 서울시장 뽑을 때 뽑았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4.7 그때 네. 좀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여서 네. 몰랐는데 어떤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방식이 뭐였냐면은 여론조사 100%였는데 네. 이제 그 여기 얘네가 주장하는 국민의 당이 주장하는 건 무선 100%였어요. 무선 100%인데 국민의힘은 무선 90%, 유선 10%를 주장을 했고요. 거기가 첫 번째 충돌 지점이었고 네네. 그 다음에 적합도와 경쟁도 중에 어느 걸 물을 거냐 이거는 둘이 합의를 해서 적합도 반, 경쟁력 반 이렇게 묻기로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00개의 표본을 두고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800개씩 나눠서 네. 하는 걸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결국에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서 유선 네. 100%, 음, 무선 100%, 무선 무선 100%로 100%겠죠? 하기로 했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정말 나중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거의 비등비등했고 오차범위 되었다. 네네. 근데 문제는 포인트가 그 주말에 실시해서 네. 주말에 실시했으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했을 텐데 평일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이런 생각을 안철수 후보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랑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은근히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차범위 아니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 아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정말 일단 아까웠다. 뭐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적합도와 경쟁력. 적합도라고 하면 안 후보에게 유리한 거죠. 경쟁력이라고 하면 국민의힘 윤석열에게 유리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경쟁력 오히려 경쟁력이 안철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야권 후보 중에 대선 후보가 누가 돼야 될 것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게 안철수 후보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안철수 입장에서는 투표로 가는 게 나한테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단판보다는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도 몇 개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런 여론조사가 예전에 있었죠. 뭐 이재명이랑 안철수랑 붙었을 때는 네네. 안철수가 이긴다.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붙었을 때는 뭐 이재명이 이기거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안철수한테 경쟁력이라는 말이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네. 이 국민의 투표로 뽑는 단일화. 네. 이게 계산된 건가요? 안철수가 나한테 유리하겠지 하고 제안을 한 걸까요? 진짜 지극히 계산적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정치적 술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안철수가 완주하기 위한 변명을 만들려고. 왜냐면 그러면 윤석열이 못 받아들일 걸 알고 했다. 그럴 알고 수도 던졌다? 못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는 대로 좋고 네. 받아들이면은 뭐 자기야 어쨌든 한 번에 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받아들일 걸 알고 던진 거다. 그리고 이슈를 만든 다음에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15%의 지지율을 받으면 그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돈 다 받고 자기는 치고 빠지려는 술수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아까 규동님이랑 오는 길에 얘기를 했지만 네. 진짜 정권 교체와 단일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던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시선이더라고요. 한편 이재명 후보는 조금 슬프겠다, 그렇죠? 네, 자기한테 올 줄 지금 알았는데. 약간 던지고 있었잖아요. 네. 계속 조금의 희망을 갖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애초에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뭐 네. 과학기술 분야에서 맞아, 안철수 맞아.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네. 거다. 이런 식으로 러브콜을 그게 약간 대놓고 그 얘기를 보냈는데.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총리 이런 걸로 네, 약간 얘기를 했던 거 같기도 하죠. 공동연합정부 뭐 이런 물론 거 진짜 얘기를 물밑으로 했는데. 오가진 않았겠지만 약간 그냥 툭 네. 던져본. 근데 내 생각에는 안철수가 이재명한테 가면은 그건 진짜 정치적 명분도 잃는 거예요. 왜냐면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원래 있던 지지율도 다 떨어질 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안철수 10%대 지지율에 거기에 약간 정권 교체로서의 네, 대안 네.
그런 얘기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는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윤석열은 못 찍겠다 하는 그런 표가 좀 섞여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만약 이재명과 단일화를 하면 그 표까지 잃어버릴 거다. 웃기다. 근데 윤석열은 못 찍겠다는 표, 이재명은 못 찍겠다는 표가 부동층에 있는 게 이런 대선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진짜? 그거 난데. 그런 얘기 어딨어?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제안을 통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 제안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거라고 보나요? 결국 윤석열 후보한테 이제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 어.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 돼버려서 어. 뭐 윤석열 후보가 거절하게 되면은 단일화 안 한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잘 던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받아줄 리는 절대 없을 것 같고, 그래요? 네, 안 받아도 받아서 승분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 경선을 할 가능성은요? 전 제로라고 봐요, 진짜. 네, 왜요? 근데 윤석열 자신 없나? 아니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건가? 해줄 이유가 굳이? 없는 거죠. 네. 아. 근데 나는 그 윤석열 곁에 이준석이 없었다면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준석이 너무 싫어하니까. 너무 이준석이 싫어하니까. SNS 올렸더라고요. 그 안철수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네네네. 보셨나요? 네. 그림 사진이요. 네. 혹시나 할까 했는데 역시나가 아니라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뭐 이거였나? 다 외웠네요. 그러면서 약간 손바닥 안에 맞아, 있다라는 원숭이 사진을 네, 올린 거. 그런 사진. 손바닥 안에 있는 원숭이 어, 그 동상 같은 사진을 올렸죠. 네. 근데 아.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랑 대결을 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경쟁력 묻는 조사 같은 거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온 경우도 있고 네, 최근에도 네.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오늘도 그 발을 올린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네, 실수들을 네, 네. 짜잘짜잘하게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발 올린 사진 이런 거? 발 올린 사진. 네. 저야 뭐 근데 그 후보에 대한 기대가 워낙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었습니다. 사소한 실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뭐 미세한 차이로 이재명에게 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계속 진짜 오차범위 내로 비등비등하게 나왔다면 받았을 수 있었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맞아, 정말 이기고 있잖아요. 이기고 있다고 느끼잖아요. 지금 근데 비등비등하잖아요. 오차범위 그리고 내에서. 이게 아닌가? 근데 이기고 있긴 한데 오차범위 싸움도 어쨌든 승패로 보면은 네. 25개 중에 이기니까. 24개가 이겼다고 하죠, 네, 지금. 네, 네, 네. 여론조사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차이를 본다면 애매하지만 안철수와의 차이를 본다면 지지율 차이가 30%가 넘게 나요. 네. 네, 근데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안철수 때문에 윤석열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표를 가져갈 것 같다. 그런가요? 이거 하나의 그 규스트라무스 맞아요, 저 예언이 예언입니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누가 뽑히기를 바라는 거를 진짜 떠나서 네. 약간 느낌이 와요. 안철수 저는 때문에 윤석열이 안철수 때문에 진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제 예언입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약간 보수층이 과대로 뭔가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과대 표집 된다고 제 생각엔 하죠. 조금 그런 것 보수들이.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이거 혼자 많이 분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생각을 했던 건데 이슈에 대한 주목도가 이재명이 훨씬 높아요. 그 최근에 구글 뭐 트렌드 네네. 이런 걸로도 훨씬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나왔고 그 두 후보가 각자 유튜브 자기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뭐 당 유튜브에 올린 거 말고요. 똑같은 플랫폼으로 올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3프로 TV. 3프로 TV나 최근에 그 공부 공부왕 칭찬제요? 그런 네. 걸 보면요. 댓글의 어떤 느낌이라던가 조회수가 이재명이 훨씬 앞서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재명이 주목도가 훨씬 높다는 건 기대감이 높다는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트럼프와 그 힐러리의 싸움에서도 네. 힐러리가 이긴다고 다들 예측을 했는데 구글 트렌드. 구글 트렌드나 어떤 주목도로 계속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는데 결국 승자는 트럼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이긴다라고 뭐 말하는 건 조금 경솔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안심할 게 진짜 아니다. 맞아. 왜냐면 지금은 보수가 샤이 보수가 아니라 샤이 진보가 있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네.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나타나지 않아도 약간 샤이 진보보다 샤이 이재명? 샤이 이재명. 샤이 맞아요, 이재명이 맞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제가 이재명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도 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이재명 찍을 거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맞아, 나도 약간 그래. 그러지 않나? 맞아. 좀 부끄러워. 그래서 요거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윤석열이 방심하면 안 된다 진짜로. 맞아요. 이거 내가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안 받아도 돼. 그냥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했다가는 진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저를 국민의힘으로 데려가시면 진짜 많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 하나 말하고 싶은 네. 거. 네. 그 오늘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권 교체, 구체제 종식 이런 말을 했어요. 구체제 네. 종식을 위해서 네. 혼자만의 힘은 안 된다.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런 비판을 했거든요. 구체제 종식을 얘기하면서 구체제 종식의 한 뿌리인 국민의힘과 손을 잡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고. 그러게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짜 너무 만말 같아요. 맞는 말. 만말. 네, 만말. 아니 안철수 후보님한테 묻고 싶네요. 진짜 구체제 종식? 구체제 종식 한다면서 국민의힘이랑 손잡는 거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꺼낸 건지 그냥 정권 교체만 말을 하시지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진짜 안철수 후보가 그거를 이슈를 선점하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일화 만약 이게 이슈?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하도 단일화 할 거냐, 기자들 만나면 계속 단일화 할 거냐, 방송 나가면 단일화 할 거냐 계속 물어보니까 어쨌든 좀 이슈를 가져가고 약간 윤석열 후보가 안 받더라도 나는 그 변명 할 수 있는 말. 나는 근데 단일화하려고 저는 안철수의 전략이 완전 미스라고 생각하는 게 정권 교체를 갖고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안철수가 정권 교체를 앞으로 계속 갖고 가도 정치인으로 절대 성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차라리 안철수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려면 잠깐 지지율이 높았을 때 이끌고 갔던 과학 대통령 이런 느낌 있잖아요. 첨단 기술 이런 걸로 갖고 가고 뭐 나는 경험이 있다. 의사 대통령 이렇게 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으로만 봤을 때 네. 정권 교체라는 걸 갖고 가면 윤석열이 아니라 안철수를 뽑을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큰 당에 속해 있는 윤석열을 뽑겠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정권 교체를 지금 계속 갖고 가요 끝까지. 그러면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 그럼 그 이후에 안철수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게요. 안철수는 정치인으로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가리. 정말 나가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 이후의 정체성은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전략의 미스가 아닌가.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토론회 때 좀 과학 분야에 관한 토론회 주제를 선정해서 맞아요. 물어보지 뭐 되도 않는 예산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토론회 얘기 좀 합시다.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우리 그러면 이대로 쭉 이제 토론 얘기를 좀 해보자 얘기 나왔죠. 요거는 우리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2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청년이 바로 지금 주목하는 이슈 청바지.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토론회 주제 대통령 선거 토론회 주제였던 2030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건데요. 그 전에 총평을 한번 해보죠. 우리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요? 순위. 네임이 어렵다. 순위. 먼저 우리 한이님. 사실 저는 지난 청정 나갈 때는 우리 토론회 그거 했었거든요. 그 1차 토론회 네네. 1등? 그때 1등은 제가 안철수를 매겨줬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맞아요. 이끌어낸 게 굉장히 잘했다 싶었고 추진력이 보였죠. 네, 추진력이 정치력이 그나마 좀 보였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2차 토론회 1등은 저는 심상정 후보에게 주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다. 네네. 왜요?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엄청 자세하게 이렇게 파고들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청년 정책 얘기하면서 LTV 얘기를 하면서 LTV 계산을 해봤냐? 그러면 청년들이 10억짜리 주택을 산다고 하면 9억짜리 주택을 뭐 30년간 네.
9억을 다 갚아야 된다. 그게 음. 가능하겠냐라고 음. 물어보는데 굉장히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심상정 후보를 1등으로 매기는 거는 다른 후보들이 감점 요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맞아요.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다님은요? 저도 1등 심상정. 네. 그 이유가 이유는 뭐예요? 그 2017년 대북 송금 지금 대북 송금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네. 언제까지 얘기하고 있을 겁니까? 그때가 떠오르게 하는 지금 청년 정책 얘기하는 시간인데 그 얘기 할 때입니까? 이러면서 딱 했던 그 모습이 너무 네. 멋있어가지고 음. 그리고 그 맞아. 한은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파고드는 질문들을 잘했고 맞아요, 맞아요. 덕분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난처하고 사과까지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잘했던 것 같고 꼴찌는 안철수 후보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안 보였어요. 안 네. 그래요. 보였다. 맞아요. 사실 윤석열 후보도 안 보이셨는데 네. 나중에 조금 보이더라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안 보였어요. 한이님은 꼴등 누구예요? 저 꼴등은 굳이 얘기해 보자면 굳이 얘기해보자면 이재명 후보. 이재명. 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너무 조금 약간 조금 이렇게 소심하다기보다는 약간 아파 조금 보였어. 대통령 같은 통 큰 모습이 없었다. 요즘 그게 안 보인다. 왜냐하면 계속 룰도 얘기하면서 그러고 그리고 좀 지나간 주제였는데도 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끄집어 와서 얘기를 하고 음. 그렇게 계속 룰에 대해 조금 네. 어긋나는 모습들 네, 이런 네. 것들을 보였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동정심으로 가는 건가? 요즘에 되게 힘없어 보여요. 그 시장에서 맞아요. 연설하는 맞아요. 것도 옛날에 되게 막 했는데 스스로 지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마음고생이. 피곤한가? 박영선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보궐선거 때? 약간 어, 컨셉 같기도 하고 겸손함으로 가는 것 같기도 일부러 하고. 그러나? 박영선이 그랬나요? 박영선이 보궐선거 때 자기 질 것 같으니까 울고 아, 그랬다는 말도 있었고 음. 힘이 되게 들어 보였었거든요. 나중에. 근데 박영선 전 장관은 아예 그 사람 자체가 뭔가 그렇게 강해 보이는 이미지는 아니고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긴 하거든요. 음, 근데 여튼 이재명한테는 되게 강한 뭔가 음. 약간 저는 강하고 부드럽고 이런 걸 떠나서 되게 통 큰 대통령, 마음이 네네. 넓은 후보 이런 게 보일 줄 알았는데 어, 굉장히 조금 속 좁은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전략이 좀 들더라고요. 아쉬웠다. 네. 저는 1등은 윤석열 후보 드릴게요. 오. 논리로는 1등 아니에요. 아. 제가 끝나고 팩트 체크를 많이 봤는데 네네. 거짓말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네. 틀린 얘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 그때 어떻게 1등을? 근데 그래서 1등이에요. 아. 기세에서 1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우리 나간다. 그 토론회 끝나고 카톡방에 네. 얘기했잖아요. 기세로는 윤석열이 1등이다. 아. 끌고 가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지지층의 어떤 지지율을 받고 자신감이 높아지니까 네. 그 좀 옛날 같으면 옛날에 그 국민의힘 당내 경선할 때는 뭐 모르는 게 살짝 나온다 싶으면 약간 쭈글쭈글 약간 이랬거든요. 맞아. 이제 안 그래. 몰라도 모르는 알죠. 게 나와도 무슨 말을 하기는 해요. 뭔가 막 그냥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지지층의 지지율을 절대 안 놓칠 것 같은 기세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느낌만으로 1등을 드리고 싶다. 꼴등은 네네 왜요? 말씀하세요. 꼴등은 네. 안철수 후보 안 보였어요 말 그대로. 어제 음. 논리 이런 걸 떠나서 나다님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안철수가 제일 안 보여.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시간도 계속 남아 있었어 혼자. 뭐 근데 심상정 후보는 사실 본인이 되게 만드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네.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얘기할게요라던가 뭐 규칙을 지키셔야죠 왜 한 사람한테만 합니까 뭐 이런 사회자가 좀 조정을 해주세요 이런 발언이라던가 이렇게 계속 존재감을 부각시켰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것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재명 후보가 되게 속 좁아 보였다고 한 발언이 그 발언입니다. 뭐 윤석열 후보에게 법률가시잖아요. 룰을 지키셔야죠.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 약간 그랬죠. 그런 그런 단상 이미지가 되게 저는 오래 남더라고요. 맞아. 네, 뭐 그런 것.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자꾸 뭔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워딩이 왜 이렇게 자꾸 틀린 말을 말씀하십니까? 검사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모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비꼬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재명의 기세가 안 보인다. 힘이 없어 좀 보여.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다. 그게 겸손해 보이지 않고 대통령감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대놓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맞아. 소인배 같아.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재명이 소인배란 게 아니고 소인배 같은 이미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략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인배 같아 보여. 음. 그 넉넉한 뱃살 있잖아요. 그만큼 뭔가 그 풍채처럼 뭔가 있어 보여 지금. 물론 그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서 네.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우리의 있어. 이제 또 각인이 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는데 확실히 뭔가 기세가 이기고 있다. 물론 기세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맞아. 그리고 안철수 제가 안철수 꼴등을 줬나? 아무튼 안 안철수에 줬어요, 아직. 감점을 주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안철수는 주도권 토론이어도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산은 사실 우리한테 와닿지 않은 이슈거든요. 네네. 예산이 뭐 300조가 든다더니 음. 이런 조정해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얼마라는 이거는 사실 서민들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심상정 후보의 뭐 그러면은 청년들이 30년 동안 9억을 다 갚으란 말입니까? 이런 네네. 얘기 하는 거. 이건 맞아요. 너무 와닿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토론 콘텐츠를 잘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는 또 한편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심상정 후보 정말 잘했어요. 모두 가기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정의당의 소멸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까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물론 조금 앞으로 변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정의당의 입지는 그 소수의 정의당 지지층과 어떤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했을 때 민주당 후보를 뽑고 네. 정당 지지는 정의당으로 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맞아요. 그 비례대표가 많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던 정당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정체성이 그랬는데 그걸 이제 잃어버릴 위기예요. 정당 그 당원 안 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너무 잘했는데 사람으로서는 너무 잘했는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더 뭔가 낭떠러지로 정의당을 몰고 간 후보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중도라 그러면 욕 먹잖아요. 양쪽에서 다 욕 먹어요. 그런 거 같았어요. 약간. 노선을 한쪽 노선을 예, 타야 뭔가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 뭐 인생도 라인을 잘 타야 성공하는 것처럼. 청년 정책을 얘기해 볼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맞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제일 중요한 청년 정책을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은 청년 정책 있었나요? 토론회에서? 없을 정도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네, 아니 맞아요. 일단 비판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네. 2030 청년 정책이 주제였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토론회 주제였어요. 청년 정책이. 네, 맞아요. 맞아요. 첫 첫 번째 번째. 주제였죠. 주도권 토론, 자유 토론 들어가기 전에 근데 청년 너무 안 정책이 주제였어요. 보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어떤 후보는 청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동 이사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실 근데 노동 이사제 좀 와닿지 않잖아요, 청년들에게. 저 안 후보의 그 논리도 이해가 안 가요. 노동이사제 찬성. 비판 한번 해주시죠. 네네네. 안 어쨌든 후보가 우리 근무, 노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니까. 네,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를 반대를 하시는데 그게 노동자들을 위한 거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노동 이사제는 사실 청년 노동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네. 노동자로서 좀 오래 일해왔고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왜 그리고 하는지 또 모르겠어. 그런 변호사들을 앉히는 자리이기도 근데 하고.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음. 안 후보의 의견은 그렇게 약간 노조의 의견을 네네네. 뭔가 좀 존중해 주는 게 강성 노조를 키운다. 네. 그게 결국은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청년에게 맞아요, 안 좋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차라리 근데 저는 그러면 강성 귀족 노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노동 네네. 이사제를 얘기를 하면서 약간 조금 주제를 잘못 가져간 것 같아요. 이미 통과됐는데. 네.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는 근데 안철수 후보의 말을 들으면서 강성 귀족 노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땠냐면 그러네 나는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했었는데 노조가 점점 탄탄해질수록 신입 일자리를 더 안 뽑겠구나. 그쵸. 왜냐하면은 노동자들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잠깐만 그러면 내가 약간 우리 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좀 안 좋게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좀 세대 갈라치기다라는 생각이 오래 들더라고요. 있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급격한 어떤 임금 인상을 요구하니까 그만큼 사람을 덜 뽑게 되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거에다가 약간 임금 피크제도 약간 그런 논란이잖아요. 맞아요. 청년들한테 돈을 더 주자라고 하는 것처럼 어쨌든 이게 좀 세대 갈라 이거 청년 문제로 엮는 순간
저는 노동자 권익 문제가 아니라 조금 괜히 청년들에게 좀 기성세대한테 분노를 돌리게 만드는 그런 주제? 그런 콘텐츠가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래서 이 주택을 10억짜리 주택을 어디다 할 겁니까 물었을 때 김포에서 한다고 했고 네. 또 다른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그럼 이 주택은 어디서 할 겁니까라고 했을 때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쨌든 청년 원가 주택이나 좀 청년들에게 준다는 주택 자체가 다 서울은 아니구나 수도권이구나라는 생각에 조금 상실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서울에 살면 좋으니까. 서울에 할 수가 있는 것도 한 몇십만 원다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청약을 좀 선보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기성세대들이 좀 청약 가점을 많이 받아가는 구조니까 사실 기성세대들은 차도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외곽에 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너무 나만 세대 생각하나? 갈등으로 세대 갈등? 근데 이것도 또 세대 갈등이 돼버리네. 근데 저는 수도권에라도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과연 이걸 지킬까가 의문이긴 하네요. 현실적으로 오늘도 10대 공약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 임기 내에 다 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과연 이런 내용들이 현실적이고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인가? 이런 거에는 좀 의문이 들어요. 그 청약 뭐 이런 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청약 자체도 정말 청년들에게 와닿는 이슈인가라는 생각은 했어요. 청약을 그냥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돈만 다달이 넣고 있고 청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청년들이 난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1억 1억대의 어떤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고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지 못할 꿈인 것 같은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참 이 점이 안타깝고. 아니 근데 나는 이 생각도 들었다. 그 심상정 후보가 뭐 청년들한테 빚만 내가지고 30년 네. 동안 뭐 90억을 다 갚으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쨌든 주택 청약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 주택 청약 되는 아무리 분양가 정말 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돈마저도 우리는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대출이라는 게 어떻게 갚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주택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하에 내가 대출을 받아도 되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더라도 사놓으면 나중에 팔 때는 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부동산 값을 잡겠다? 이래버리면 청년들은 더 절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빚내서 그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LTV, DSR 완화해가지고 청년들 집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빚내서 집 사면은 뭐해? 부동산 값을 또 이게 거품 꺼져버리면은 진짜 빚더미 않는 건 청년인데. 네, 그래서 좀 부동산 정책이 좀 획일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미래까지 맞아요. 좀 많이 봤으면 이재명 좋겠다, 후보의 그런 정책에 약간 약점이 되는 게 함정이 되는 게 불로소득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 같은 걸 없애겠다. 그러니까 사는 집만 갖게 하겠다. 네. 어떤 투자로서의 집을 못 가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청년들의 꿈을 맞아. 어쨌든 청년들은 우리가 집만 사면 좀 뭔가 풀릴 것 같다라는 아니 생각을 정말 하는데. 만약에 불로소득을 없애겠다라고 말하려면 일단 우선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내 집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줘야죠. 모든 청년들이 내 집이 있어야 더 욕심을 안 갖지. 맞아. 근데 내 집도 없어, 내 차도 없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려고 이건 제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일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려고 해도 부담이 돼서 못 키워요. 맞아. 근데 그 저도 상황에서 그래요. 무슨 집값은 안 올린 세상을 만들고 뭐 집을 갖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뭐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되게 조금 이번 토론 정책들을 보면서 그 후보들의 정책이 조금 더 아주 근시안적이다라는 너무 생각이 근시안적이에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심상정 후보의 정책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질문을 한 번밖에 안 했대요.
지난번 토론 때도 31번 중에 한 번이었고 어머. 이번에도 총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밖에 안 그러니까 안 했다고.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한테 정책에 대해서 많이 묻는데 많이 물었죠. 심상정 후보한테 정책을 묻는 거는 없어가지고 네. 좀 심 후보의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웠죠. 아쉽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력한 후보일 텐데. 아니면 조금 토론 형식을 좀 달리해서라도 네. 질문이 무조건 네. 돌아가게. 네네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너무 이재명한테만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지적 나오면 그제서야 안철수한테 틱 던지고 맞아. 그냥 근데 그 안철수한테 물었던 질문도 뭔지 알아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뭐야. 근데 이게 진짜 뭔가 그런 연습이 있지 않았을까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이재명 네. 후보한테만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었겠죠. 네, 그래서 좀 일대일 전략이었던 것 같아 맞아요.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공정성, 청년들의 공정성 문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얘기를 꺼냈어요. 아 그래 그거. 약간 주식에 네. 대한 얘기로 끌고 가고자 했던 것 같은데 네. 토론 전략이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실제로 청년들이 이 주식 주가 뭐 이런 거에 좀 민감할까요 요즘에? 민감하긴 한데 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조금 못하지 근데 않을까요? 별개의 이슈로 갖고 가는 네. 건 있죠. 네, 근데 청년 정책을 주제로 하는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가져온 거가 저는 일단은 좀 감점 요인이다. 네, 제 생각한 음. 감점 요인. 이때 또 이걸로 공격을 한창 하고 있을 때였죠. 그 도이치모터스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맞아, 계좌가 맞아. 새로 나오고 이래서 새로운 내용이 나와서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얘기를 할 줄은 몰랐죠. 그러게요. 근데 참 말은 잘해요. 정말 말빨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딴소리해? 이랬을 텐데 이재명은 또 잘 말을 엮었죠.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뭐 수십 차례 이런 잘못된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주가 조작은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 발생하는데 요거 공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 엮었죠. 맞아, 공정이랑 잘 엮었죠. 음. 아니 근데 나는 윤석열 후보가 기사를 안 읽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해명을 한 게 계좌 공개 다 했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그 기사 내용 이번에 새로 나온 내용 네. 자체가 계좌가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계좌가 아닌 맞아요. 다른 계좌에서 거래가 발견이 됐다라고 맞아요. 한 그 건데 팩트 체크로 거짓으로 드러났죠.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계좌 이미 공개 다 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건지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 척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약간 해명하는 모양새를 그냥 보였을 수도 그쵸. 있고요. 근데 그게 저는 기세에서 이기고 있단 거예요. 모르는 척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잘하고 있던 거죠. 사실. 근데 뭐 이 얘기 도이치모터스 얘기 뭐 한 거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결국 윤석열 후보의 대답은 못 들었네요. 네. 네. 심상정 후보가 그 청년 정책 얘기하는 자리를 해가지고 근데 뒤쪽에 윤석열 나중에 후보가 얘기를 하기는 해요. 음. 그거 아까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대답을 해보자면 자꾸 성대모사 하시네. 그거 제가 대답을 못했는데 대답을 해보자면 그거 계좌 다 공개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쪽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서 어떤 청년 예를 들면 아까 뭐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뭐 LTV 뭐 이런 거 정말 어떻게 보면 막 상세하게 막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딱히 맞아요. 청년들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려고요. 네. 뭐냐면 주사일제입니다. 주사일제. 네. 청년과 완전히 밀접한 이슈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 동력이라고 생각했을 완전 때 밀접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죠. 이제 주 4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얘기 나눠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주 4일째면 제가 만약에 정규직이면 진짜 너무 하고 싶고 왜냐면 나 자기 개발을 위한 맞아. 재충전을 위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하루 건당 페이를 받기 때문에 네. 주 4일째가 되면 아무래도 제 페이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를 하더라도 그 임금을 보전하는 주 4일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프리랜서 비정규직에게 해당이 될까? 임금 보전이? 약간 그런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 저희 아버지도 항상 비례정당은 정의당을 찍는데 주 4일제는 좀
아버지가 자영업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좀 대놓고 얘기하면 약간 물론 우리가 주 6일제에서 5일제로 된 거는 확실히 뭐 좋은 영향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주 4일제라는 거는 평일 중에 하루를 또 쉬자는 거잖아요. 네. 약간은 몽상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특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능률이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일들은 하루 더 쉬면은 심상정 후보 말처럼 네. 하루 더 쉬면 그만큼 능률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이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 일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굴러가는 일이에요. 네, 네. 그냥 다른 시간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네. 라디오 방송을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를 쉰다는 거는 그만큼 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이제 당사자 입장으로 좀 고민이 들었죠. 나다님은요? 저는 4일제는 점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4.5일제는 지금도 당장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뭐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일의 효율성이 오히려 저는 4일제 4.5일제 하면 늘어날 것 같은데. 네. 우리 하루 정도 중간에 쉬어가면은 더 일이 맞아, 능률이 맞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좋은 것 같고 오히려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되면은 6일제에서 5일제 갔던 것처럼 관광이나 레저 산업 이런 게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이렇게 맞아요. 시장이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 물론 아는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도 네, 네. 동의합니다. 저 아는 선배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주 6일째 할 때는 일요일만 알바하는 사람은 없었다. 근데 주 5일째를 하면서 토일 알바, 주말 알바라는 게 생겼다. 어쨌든 뭐 나는 다른 거 하면서 주말에 간간히 알바를 하고 싶어.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주말 알바 정도는 할 수 있어라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월, 화, 수, 목만 일하고 금, 토, 일을 쉬게 되면 금, 토, 일 일할 사람이 또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노동 구조가 바뀌는 거니까 너 만약에 저보고도 한이 너가 금토일이라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저도 이제 뭐 청정락어를 월화수목에 좀 준비를 좀 오래 하고 금토일날 수익 창출을 해도 되는 거고 다른 공부를 해도 되고 그런 어쨌든 기회가 맞아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 요거는 심상정 후보가 화두를 던진 정도에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도 한 5년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맞아요. 일단 오늘 요 정도로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 한번 다뤄봤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문제 또 토론회에서 청년 얘기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룰 생각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우리 청정라가가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을지 특히 3부 청바지에서 청년들의 시각으로 어떤 걸 좀 논의를 했으면 좋을지 많이 의견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나다 한이님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